스페인의 유명 관광지에서 소매치기를 제압하는 동양인의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유럽의 유명 교수가 한국을 떠올리며 과거 연구를 뒤적이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폴 마이어입니다. 제 전공은 도시범죄와 치안제도의 국가별 비교 연구인데 이 분야에서 10년 넘게 공부하며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미국, 캐나다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선 일본까지. 하지만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한국이 놀라울 정도로 안전한 나라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평가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분명 한국의 범죄율이 낮고 치안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제 가설은 달랐어요. 아마도 통제된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자유와는 다른 동양의 집단주의적 통제가 만들어낸 표면적 안정성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통계 너머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마침 날씨가 좋아서 명동거리에서 현장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간간히 메모를 남기는 평범한 하루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 그런데 믿기 힘든 광경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남자가 지나가던 외국인의 가방을 낚아채더니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중국어로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순간 그가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알던 유럽에서라면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저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 남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소매치기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전문 운동선수처럼 빠르게 달려가 결국 범인을 따라잡았고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눌러 고정시켰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그저 앉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거나 지나갔을 텐데 이곳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청년들, 상인들, 심지어 지나가던 노부부까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전화를 걸고 또 다른 이는 피해자의 가방을 챙겨주었죠.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어떤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는 도시, 그것도 외국인조차 그렇게 행동하는 곳이라니. 저는 그저 놀라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해온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으니까요. 경찰이 도착한 건 불과 몇 분 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도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짧은 시간 동안 시민들이 보여준 단합된 모습이었어요. 이런 광경은 단순한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공동체로서 기능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광경이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만큼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요. 눈앞에서 일이 벌어져도 대부분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내 일이 아니다, 경찰이 있으니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요. 실제로 베를린이나 함부르크 같은 대도시에서는 범죄가 일어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척하거나 멀리 피해갑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도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통제된 사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강한 시민의식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제 연구 노트에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통계와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연구 방법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관찰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카페 주인, 지하철 역무원, 경찰관,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제 서툰 한국어와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도 있었고 언어 장벽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그 소매치기 사건이 일어났던 명동 거리를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고 그곳의 여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며칠 전 본 소매치기 사건에 대해 물었더니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중국 사람이 도둑 잡은 거요? 여기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든 당하면 누구든 돕는 게 당연하지요.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컸어요. 제가 연구하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법에 맡기는 게 당연하다, 개입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 대화 이후 저는 명동의 여러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어요. 그들에게는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통제된 사회라는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한국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참여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연구자로서의 관찰을 멈추고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은 간단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왜 타인의 일에 개입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움을 주냐는 질문이었죠.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서요. 이 대답에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일을 어떻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특히 외국인의 일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더 깊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 사회의 독특한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택시 기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왔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요. 그의 말에는 역사적 경험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형성된 공동체 의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또 다른 대학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 지키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요.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관자 효과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찰관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경찰만으로는 모든 곳을 지킬 수 없어요. 시민 여러분이 눈과 귀가 되어주시니 한국이 안전한 겁니다. 그의 말에서 경찰과 시민 사이의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인식이었죠.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닌 시민성 그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요. 공공 CCTV, 빠른 출동 속도, 촘촘한 신고 시스템 같은 기술적 요소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술적 요소 뒤에 숨어있던 서로를 믿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진짜 핵심이었어요. 제가 머물던 호텔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도
그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노인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범죄율이 낮은 나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들이 안전하게 밤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도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 다른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거나 모른 척했을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즉시 개입했습니다. 젊은 남성 몇 명이 그 취객을 진정시키려 했고 누군가는 지하철 비상벨을 눌렀어요. 역에 도착했을 때 역무원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제 연구의 초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히 범죄 통계와 치안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점점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관광객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고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사회의 안전망을 만든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눈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이요.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소매치기 사건 때도 그랬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알아서 찾아 행동했으니까요. 이런 눈치는 개인주의적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성이었습니다. 제 연구 노트는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학문적 관찰이 아니라 삶의 교훈으로 다가왔어요. 사회 안전망은 첨단 기술이나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작은 용기와 배려가 모여 완성된다는 깨달음이었죠. 어느 날 명동에서 만난 그 한국인 사진작가를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매치기 사건 이후에도 한국에 더 머물면서 한국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그 역시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기술 발전이 빠른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머물면서 사람들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죠. 제 카메라가 담아내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며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술 연구로, 그는 사진으로요.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국가 간 비교를 넘어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연구의 핵심 사례가 되었어요. 원래 2주로 계획했던 한국 체류 기간을 1달로 연장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였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전주 같은 다른 도시들도 방문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과연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그 공동체 의식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명동에서 또 다른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역력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에 있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방향을 알려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장면은 서울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헤매고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것,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곳이니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고요. 하지만 부산에 갔을 때도 전주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역마다 말투나 음식 문화는 달랐지만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놀랍도록 일관되었어요. 길을 잃으면 누군가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약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버스에서 내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전주에서의 일인데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우산을 놓고 내렸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죠.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버스 기사님이 우산을 들고 저를 쫓아오고 계셨어요. 버스 시간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객의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했던 겁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모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문화, 타인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는 태도가 곧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처음에 가졌던 통제된 사회라는 선입견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범인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청년들, 상인들, 심지어 노부부까지도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보태고 다들 하나처럼 움직였어요.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이들은 주변을 통제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팀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이런 광경은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독일도 법치국가이고 시민의식이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달랐어요. 우리는 법과 제도를 믿는다지만 그만큼 개인주의에 익숙해졌고 눈앞에서 일이 벌어져도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내일이 아니다, 위험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먼저 드는 거죠.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곳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역사적 배경, 문화적 차이, 교육의 영향.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의 급속한 발전 과정, 유교 문화의 영향, 현대 교육 시스템 등에 대해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은 단순히 하나의 요소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요. 역사적으로는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 경험,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돕는 문화가 강화되었을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유교적 가치관이 공동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현대에는 교육을 통해 이런 가치들이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우리라는 개념이었어요. 서양에서는 나와 너를 명확히 구분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훨씬 넓게 적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회사를 넘어 우리 동네, 우리나라까지. 이런 우리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타인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때로는 이런 공동체 문화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두드러지는 곳이었어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저는 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밤에 골목길을 순찰하고 취약계층을 돕고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관찰자로 참여했지만 점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시민활동이 단순히 봉사의 차원을 넘어 책임의 영역에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재설정했습니다. 단순히 범죄율과 치안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가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연구의 핵심 사례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제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냉정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회의 일부로서 저도 누군가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체류 셋째 주, 저는 명동에서 있었던 그 소매치기 사건의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그곳을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났던 곳 근처의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가 했던 말, 여기선 누구든 당하면 누구든 돕는 게 당연하지요. 라는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분식집은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색한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자 그녀는 웃으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를 내어주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아주머니,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다시 찾아왔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돕는 게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갓 결혼했을 때 큰 홍수가 났다고 해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이웃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집을 지켰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들까지도 함께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물길을 막았던 경험이 그녀에게는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약속 같은 거죠. 그녀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상호호혜의 원칙, 사회적 계약 이론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었어요.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길에서 만난 경찰관, 지하철 역무원, 학교 선생님, 대학생들까지. 저마다의 표현은 달랐지만 그 핵심은 비슷했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서요. 이 대답이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일을 어떻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남과 나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호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연결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한 택시 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왔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요. 그의 말에는 역사적 경험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형성된 공동체 의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대학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 지키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요.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관자 효과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찰관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경찰만으로는 모든 곳을 지킬 수 없어요. 시민 여러분이 눈과 귀가 되어주시니 한국이 안전한 겁니다. 그의 말에서 경찰과 시민 사이의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인식이었죠.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닌 시민성 그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요. 공공 CCTV,
빠른 출동 속도, 촘촘한 신고 시스템 같은 기술적 요소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술적 요소 뒤에 숨어있던 서로를 믿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진짜 핵심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시민들 덕분에 제도와 시스템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이 안전한 이유는 단순한 법치가 아닌 행동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제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범죄 통계나 경찰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행동 패턴과 그들의 인식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소매치기 사건 당시 범인을 제압했던 그 중국인 사진작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자신의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의 일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우였고 베이징 출신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였어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일상을 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빠르게 행동하셨나요?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제 카메라가 든 가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그 후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와준 것이요. 중국에서도 도둑을 쫓는 일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건 드문 일이에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그 광경에 놀랐으니까요. 리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제 사진의 초점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건물이나 음식보다는 사람들의 관계와 행동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요. 그의 사진전 제목은 타인의 눈길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낯선 이들과 교감하는 순간들을 포착한 작품들이었어요. 그의 렌즈를 통해 보니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이 보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관심이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이요. 리우와의 만남은 저에게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회학자로서 시스템과 통계를 분석했지만 그는 예술가로서 감정과 순간을 포착했어요.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일상에 녹아있는 나라라는 것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연구의 예술적 관점도 접목시키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통계와 인터뷰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미묘한 측면들이 있었으니까요. 리우의 도움으로 저도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 마음이 오가는 장면들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다양한 경험과 만남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객관적인 연구자로서 한국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이 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먼저 다가가고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연구하던 한국의 치안은 이제 단순한 학문적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살아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 체류 넷째 주, 제 연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치안 통계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안전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공공공간에서의 시민들의 행동 패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한국의 사회적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감시 사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지,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필요시 개입하는 것이었죠.
이런 살핌의 문화는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놀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의 아이처럼 여겨졌고, 학교 주변에서는 등하굣길 아이들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눈길이 있었으며, 늦은 밤 골목길에서는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슬쩍 눈길을 주는 상점 주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무언의 돌봄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공공 CCTV, 빠른 출동 속도, 촘촘한 신고 시스템, 그 모든 기술적 요소 뒤에 숨어있던 서로를 믿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기에 제도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CCTV 설치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많은 한국인들이 이를 감시가 아닌 보호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CCTV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같은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또한 한국의 경찰 시스템과 시민들 사이의 관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경찰과 시민 사이에 상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 있었고, 시민들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상호 신뢰가 치안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었어요.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우연히 서울의 한 지역 안전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센터장님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순찰 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점검,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교육까지 모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나요? 센터장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물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있지만 이 정도로 활발하지는 않다고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치안이 철저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간주되며 일반 시민들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보면 결국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체가 우리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반면 서구 사회에서는 나와 구별되는 그들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님과의 대화 후 저는 실제 순찰 활동에 동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평일 저녁 퇴근 후에 모인 주민들은 형형색색의 조끼를 입고 동네를 순찰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 심지어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동네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죠. 순찰 중에 한 참가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매주 2번 이렇게 순찰 활동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왜 이런 활동에 참여하시나요? 피곤하실 텐데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랐으면 해서요. 그리고 사실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즐겁기도 해요. 그의 말에서 저는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참여 활동이 단순히 의무나 책임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연결과 소속감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면서 동시에 더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참가자들은 근처 작은 식당에 모여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대화는 범죄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이야기, 최근의 동네 소식,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순찰 활동은 안전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단순히 제도적, 기술적 측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공동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상에 녹아든 상호 돌봄의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관찰한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중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의 일부로 시민의식과 공동체 책임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론적인 개념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천적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한 교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권리만큼이나 의무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을 돕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선행이나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그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인식되는 것이었죠. 또한 한국의 미디어에서도 이런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범죄 소식만큼이나 시민들의 선행과 협력 사례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공동체의 힘과 연대의 중요성이 자주 주제로 등장했어요. 이런 문화적 환경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낮은 범죄율과 높은 치안 수준은 단순히 우연이나 통제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문화, 교육, 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산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범죄 통계나 경찰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가치관이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관점은 다른 나라들, 특히 제 조국인 독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체류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처음 2주로 계획했던 체류 기간이 1달로 늘어났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어요. 떠나기 전에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정리하고 몇 가지 마무리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처음 소매치기 사건을 목격했던 명동을 다시 찾아 그곳의 상인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명동 상인회 회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해온 분이었어요. 그분은 명동의 변화, 특히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달라진 치안 환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나 사기 사건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변화를 만들었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고 무엇보다 관광객들을 우리 손님으로,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제가 연구하던 공동체 의식의 실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단순히 자신의 가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전과 이미지를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식이 실제로 명동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또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어요. 명동 상인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 가이드를 제작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 상황 대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고 이익을 내는 것을 넘어 지역의 안전과 방문객의 보호까지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또 다른 측면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안전은 단순히 범죄 예방의 차원을 넘어 일종의 서비스이자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거리를 걷던 중 우연히 특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 가는 길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의 지갑을 훔치려던 청년을 한 고등학생이 소리치며 제지했어요. 저기요. 그거 할아버지 지갑 아니에요? 그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고 청년은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행인들도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노인 곁으로 다가가 상황을 설명해주고 또 다른 이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엔 저도 함께 뛰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저도 이 공동체의 일부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청년이 도망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를 둘러싸고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지켰어요. 이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달 전에 저였다면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냉정한 관찰자가 아닌 책임감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동하게 된 거죠. 경찰이 도착한 후 그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노인의 지갑은 안전하게 돌아갔고 청년은 경찰과 함께 떠났어요. 그 과정에서 경찰은 상황을 도운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찰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의 개입을 방해나 월권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협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런 상호 존중과 신뢰가 효과적인 치안 시스템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한국에서의 한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통계와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지만 결국 제가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닌 저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킨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낮은 범죄율 뒤에는 단순한 통제나 감시가 아닌 살아있는 공동체의 힘이 있었어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서로를 돌본다는 것의 실천, 그리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제 연구의 방향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삶의 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로 돌아가 이런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고 우리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물론 문화적 차이가 있겠지만 서로를 돌본다는 기본 가치는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그저 안전한 도시라는 표면적인 인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전함 뒤에 숨은 수많은 이야기와 사람들의 노력을 알게 되었어요. 통계로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명동의 분식집 아주머니, 지역 안전센터의 센터장님, 한국인 사진작가 리우, 그리고 순찰 활동에 함께했던 회사원까지. 그들은 모두 안전한 귀국을 기원하며 언제든 다시 한국을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단순한 연구자로 왔다가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연결감이야말로 제가 연구하던 안전한 사회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은 사회, 타인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고 느끼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일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논문의 서문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이 움직이는 나라, 그 나라의 치안은 통계를 초월한다. 한국은 제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누고 싶었어요. 지금 독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의 초점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범죄 통계와 치안 시스템의 비교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시민 참여가 사회 안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제를 재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연구의 중심 사례가 되었죠.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동료들은 제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달 전에 떠날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 달랐으니까요. 예전에 저는 모든 것을 수치와 제도로 설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와 문화적 맥락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특히 제 지도 교수님은 제 연구 방향의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셨습니다. 폴, 자네가 데이터를 넘어 사람을 보기 시작했군. 그게 진짜 사회학이라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달간의 경험을 여러 주제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첫째,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의 역사적 배경. 둘째,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 셋째, 경찰과 시민 사이의 신뢰관계. 넷째, 일상에서의 상호 돌봄 문화. 이런 주제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런 연구 결과가 독일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서로를 돌본다는 기본 가치는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의 도시 안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명동 거리의 풍경, 순찰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목격했던 버스 정류장에서의 사건 현장. 이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제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인 사진작가 리우의 작품 몇 점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날 그가 저에게 선물로 준 사진들이에요. 타인의 눈길이라는 그의 사진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품들이라고 했죠. 그 사진들에는 서로를 바라보고 도움을 주고받는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은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빗속에서 우산을 함께 쓰고 있는 두 사람, 한 명은 노인이고 다른 한 명은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입니다. 리우는 이 사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비가 내리자 청년이 자연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했어요. 특별한 상황도 영웅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한순간이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순간들, 그러나 그 순간들이 모여 사회의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가 낯선 이들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오갈 때 그 사회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프라이부르크 지역의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주민 참여형 안전 프로그램을 독일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제안했고 몇몇 단체에서는 실제로 이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한국과 같을 수는 없지만 그 기본 정신은 충분히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대학에서는 공동체 안전과 시민 참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그것이 독일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도 개인주의와 무관심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만났던 분들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명동의 분식집 아주머니와는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녀는 제 독일 생활과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또한 리우와는 전문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의 사진과 제 연구를 결합한 출판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될 예정이에요. 지난주에는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안전정책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사례에서 배우는 시민 참여형 안전 모델이라는 주제였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경찰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의 경찰과 시민 사이의 협력 모델에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발표 후 한 경찰 정책 담당자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민 참여가 범죄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신뢰와 연결감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단순한 학술적 분석을 넘어 실제 사회 변화를 위한 제안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제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경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민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시작점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제 박사 논문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민이 움직이는 나라, 그 나라의 치안은 통계를 초월한다. 한국은 제게 그런 나라였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명동거리에서 처음 목격했던 그 소매치기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진 발견과 깨달음의 여정을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한 연구 여행을 넘어 제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킨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볼 때 단순히 범죄율이나 경찰 인력, CCTV 숫자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공동체 의식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시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더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 대해 그저 기술력 높은 나라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이제는 다르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서로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덕분에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은 우리 모두가 배우고 나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한국에서 시작된 영감과 배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는 더 깊이, 더 넓게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